단순한 선물이라 우기던 명품백이 결국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으로 돌아오며 권력의 오만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위반 없음이라던 권익위의 면죄부 이면에 대통령 관저에서의 비밀 회동이 있었다는 추악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거죠. 법치주의를 조롱하며 쌓아올린 가짜 평화가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와 권익위의 뒤늦은 재조사 앞에 낱낱이 파헤쳐지고야 말았습니다. 명품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이번 선고는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그간 감춰온 온갖 의혹의 뿌리까지 남김없이 뽑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다시금 확인해준 셈입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네 글자가 이토록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갈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정한 정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l clima de hoy es absolutamente hermoso. Excellent! You got the intonation exactly right. Next sentence. Me gustaría pedir un café grande, por favor. Me gustaría pedir un café grande, por favor. Perfect! Your phrasing is improving so quickly. Keep up the good work.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13시간 넘게 이뤄진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에 대해 자신은 중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떳떳한 거래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기류는 좀 달랐습니다. 보관 시점을 다르게 진술하거나 구매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어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장모집에서 나온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로 지목됐는데 자신은 김진우 씨 요청으로 대리구매해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정상거래였던 만큼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진우 씨 진술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진우 씨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그림 보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집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처형이 살고 있는 장모 집에 그림을 옮겼다면서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에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CCTV엔 처형이 그보다 몇 달 뒤인 지난 7월 16일에 그림을 옮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날은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이틀 뒤입니다. 정상적으로 구매한 그림이라면 수사가 임박해 급히 옮길 이유가 없는 데다 그 시점을 거짓 진술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진우 씨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림 구매 경위와 실소유주가 누군지, 가격은 얼마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은 겁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내일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출석 의사를 밝혔던 김 씨는 오늘 오전 돌연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13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특검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주고 공천에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4개월 만에 차관급인 국정원장 특보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가 자신을 통해 그림을 사려 한 건 신분을 감춰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두세 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림 구매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냐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김건희 특검에서 약 10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로부터 금품 받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했고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이우환 작가의 그림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그림 가격은 1억 4천만 원으로 특정됐고 모두 현금으로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푸른색 점이 여러 개 연속해서 찍혀 있는 그림.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는 지난 7월 25일 김건희 씨의 사돈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원래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집에 있다가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하고 이틀 뒤인 지난 7월 16일 장모의 집으로 옮겨진 겁니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이 보증서까지 제시했지만 김건희 씨는 내 것이 아니라며 짝퉁 같아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 그림의 최종 구매자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그림의 가격을 1억 4천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림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3천만 원대에 낙찰된 뒤 인사동 갤러리로 넘어왔습니다. 이후 몇 번의 유통을 거쳐 1억 원대까지 올랐는데 최종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겁니다. 특히 어제 그림 중개인을 소환 조사한 특검은 그림 가격이 전부 현금으로 거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림을 구매한 시점은 2023년 1월 김 전 검사가 대검찰청에서 현직으로 근무하던 시기입니다. 특검은 거액의 현금이 김 전 검사 본인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정황을 잡고 돈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건희 씨 측에 그림을 건넨 목적이 총선 공천이나 검찰 인사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주가 조작은 김건희처럼. 아니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도 순진한 척하는 음흉함.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고 법조문하고 이것만 보면서 판단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판단. 좀 진짜 좀 소름이 끼칠 정도이고 도대체 뭐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하지만 모든 쟁점에서 봤을 때 너무 이 지나치게 사법부가 좀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윤석열은 왜 계엄까지 했을까? 감옥 안에서 굉장히 후회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사실 받아서 막 교환까지 하는 이런 사실은 영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또 작태를 했는데도 하나는 또 부분 무죄를 만들어줬다라는 게 이거는 반드시 항소해서 다 뒤집어야 됩니다. 권성동도 먼저 달라 그런 적 없어요. 맞아요. 갖다 준 거지. 권성동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고 한 사람은 반색을 했고 한 사람은 반색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오세훈. 또 한 사람 이미 반색했죠. 이준석. 비공표 여론조사는 처음. 한없이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2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 어제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 오늘 좀 찬찬히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1년 8개월, 벌금은 제로, 추징금은 1,281만 원. 도대체 무슨 판결인지 오늘 이야기 좀 중점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현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패딩 따뜻해 보입니다. 추워서 못 많이, 벗고 있어요. 네, 많이 춥죠.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박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딩이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저희 저 발열 조끼는 좀 팔고 있는데요. 발열 조끼. 이거라도 구매해야 되겠어요. 예, 29,000원.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 씨 관련 소식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들으셨습니다만 한 번 더 좀 들어보실까요? 네,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무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받은 혐의도 무죄 이렇게 봤고요. 네.
유죄로 인정한 것은 통일교육에서 받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정도였어요. 알선수재. 그래서 벌금은 0원, 추징금은 1,281만 원 이렇게 내렸거든요. 네. 요 추징은 아마 그 샤넬백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1,271만 원은 샤넬백, 천수삼 농축차가 10만 5천 원 요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징하기로 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낮은 형이 나왔을 때 이 판사가 초반부터 힌트를 많이 줍니다. 저는 오늘 정말 낮은 형을 선고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고 힌트를 주거든요. 아, 그래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지금 없다고 해서 내가 더 형량 주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가 이 힌트가? 예, 권력을 잃은 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어쨌든 예외나 법 적용에서 예외나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 김건희 씨 선고 결과 들은 뒤에 재판부를 향해 2번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2번 인사는 뭘까요? 매우 감사하겠죠. 네, 그러고 이제 판결이 끝나고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심력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 재판에 대해서 먼저 총평부터 한번 듣고 쟁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긴 할 건데 네. 일단 어떠셨어요? 우리 글쎄요, 특검의 치밀한 부족과 그리고 법원의 지나친 온정주의 또는 지나친 피고인의 이익 보장이 합쳐진 기괴한 결론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도 진짜 문제는 많은 것 같아요. 치밀함이 보니까. 매우 부족했고 뭐 그 네. 얘기는 뭐 차차 좀 질타할 부분들이 좀 예. 있고 또 항소심에 가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일단 총평을 해보자면 너무 결론적으로 기괴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형무등급 추무의 불량 이게 한비자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먼저 깔고 시작할 때 이거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판결문을 거의 다 듣고 양형으로 갈 때 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앞에 주가 조작이랑 그 명태균의 그 정치자금법 위반 다 무죄로 날려주고 알선수재도 3개 중에 2개만 인정해주고 이대로면 집행유예 나오겠다야. 오늘 풀어주겠다야.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더라고요. 심지어. 법조인은 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법정에서 양형의 이유를 들을 때 그 결론 부분을 듣고 있을 때 김건희 씨나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도 그때 살짝 설렜을 것 같아요. 쾌재를 불렀군요. 오늘 혹시 집에 가나?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 즉시 석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1년 8개월에 그냥 실형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참 일단 답답하고요. 일단 뭐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없었던 부분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뭐 형무등급 추무의불량 똑같이 판단하자는 거잖아요. 권력이 네. 있든 없든 진짜 없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판단한 거 맞나? 이게 뭐 하나하나 또 이따 따져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우리 정욱임 의원님. 아, 저요?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정치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은 항상 그 양면성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과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오느냐로 이제 비분관계하는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요번 그 재판부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 문건 그리고 특검이 제시한 증거 그다음에 법리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사법고시라는 시험 세대더라고요. 네. 그 시험을 봐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판사 뭐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법조문하고 이것만 보면서 판단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판단이었지만 실제로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이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 굉장히 흐트러지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마디씩 하고 싶어요. 특검은 특히 민중기 특검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는데 예를 든다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공동 정범뿐만 아니라 방조라고 합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이런 것까지 네. 포함을 시켜서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은 검사들이 바로 방조로 해갖고 죄를 물었고 처벌이 네, 맞아요. 됐는데도 네네네. 불구하고 굳이 공동 정범을 해갖고 지금 이 사달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명태균과 관련해가지고는 실제로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라는 판사의 판단은 공관이 모든 사람들이 참 사실 얼척이 없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특검은 예를 든다면은 소위 선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서 증언, 진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왜곡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는 결국은 명태균의 황금폰이라든지 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자기 부인을 너무 보호하려는 나머지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심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또 그 보수 정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털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내부 총질자라 그러면서 결국 극단적으로 몰아서 자기가 지금 영어의 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털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런 식의 교훈으로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참 역설적이죠. 네.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어제 판결을 보면서 한마디로 느낌이 든 거는 술은 마셨고 운전도 한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저러면은 윤석열은 왜 계엄까지 했을까? 그러게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감옥 안에서 굉장히 후회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럴 줄 알았으면 싶고 아니 그때 정리를 했으면 그냥 부드럽게 끝날 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근데 재판부가 자락을 깐다 그러죠. 왜 우리가 흔히 네. 뭔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그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뭔가 이게 자기 변명적인 도입부를 쫙 늘어놓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얘기도 하고 또 아까 뭐 형무등급 어쩌고 한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아니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의심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표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이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하면서 네.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보통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할 때는 권력이 있는 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김건희는 정확히 잃은 자야. 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 맞춤형 표현을 여기다 딱 해요. 그래서 이거는 봐줘야겠다는 심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판결이었다. 그런 자락을 맨 앞에 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신종 범죄 수법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주가 조작은 김건희처럼, 여론 조작은 명태균처럼, 또 공천 개입은 뭐 윤석열처럼. 아니 그 명태균하고 윤석열하고 통화를 들으면 재판부가 황당한 게 이건 공관위에서 논의와 토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다. 그럼 공관위를 안 거칩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공관위는 거치죠. 그렇죠. 그 저분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봐주려고 작심했거나 둘 중 하나고 저 판결이 절대 유지될 리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상급심감은 깨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특검 지적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이게 민중기 특검이 말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수사도 좀 잘 못한다. 그러더니 공소유지까지 약간 좀 엉터리로 한 게 아닌가. 아니 당연히 저런 경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합니다. 판사 눈치를 보니까 저거 까딱하다가 무죄 줄 것 같은데 라면은 공소장 변경 신청해가지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집어넣든가 하거든요. 주가조작 방조범을. 근데 판사도 5가지 이유를 적시를 해요. 김건희가 주가조작 이걸 알았고 그리고 인지했다. 그리고 수용했다라는 거를 그래놓고 마지막에 무죄.
이거는 약간 형용모순 같은 판결이잖아요. 네. 근데 이진관 판사처럼 적극적인 사람이면 오히려 거꾸로 니네 지금 법리 적용 잘못했어. 공소장 변경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굳이 검찰이 다투지 않는데 내가 뭘 이래가 그냥 무죄 간 거예요. 그 얘기도 했잖아. 네. 정보 분리 뭐. 그리고 그게 저는 정보 분리예요? 예. 명태균 그 관련된 선고 내용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를 우리가 하나 듣고 나서 좀 가볼까 봐요. 뭐죠? 쟁점별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지금 한번 듣고 나서 쟁점별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이치. 도이치도 있고 지금 명태균도 있고 네. 알선수재도 있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저희가 잘라서 묶었거든요. 먼저 빤스 숙의 윤석열이 네. 처음에는 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옷을 벗었다가 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더워서 옷을 잠깐 벗었는데 특검이 와서 수줍어서 모포를 얘기하면서도 진짜 윤석열과 수줍으면 너무 거리가 먼 단어 아니야? 수줍어서 이렇게 좀 가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더워서 벗었는데 모포를 덮어야 되는. 그래 그것도 이상하네. 자,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또 세게 나왔습니다. 많이 억울하셨어요. 어떻게 이거 억울하셔서 구치소에 당시 상황 CCTV로 다 찍어놨으니까 억울하면 요거 동의해줘. 그럼 이거 공개할 테니까. 너무 억울해하시니까. 얼마나 이거 수줍었어. 그래서 윤석열이가 동의하면 CCTV를 깐답니다. 법무부에서.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에 바디캠도 있고요. 바디캠도 있고. 네, 많이 억울하면 빨리 얘기해달래요. 여태 허위 발표라고 하고 본인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하고 몸에 손만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개해달라고 해야죠. 억울할 테니까. 얼마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난 윤석열 억울하다고 봐요. 진짜 나 윤석열 편이야. 이거는 야.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은 보고 싶어요 그 CCTV? 보고 싶죠. 그래? 나는 헷갈려. 난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일지가 되게 궁금해서. 보고 싶어요? 네. 자세가. 그 몸매가 또 남다른 몸매잖아. 그러니까 모양새가 좀 국민적인 관심은 될 것 같아요. 난 한 번 보면은 잔상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고 그래서 봐야지.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정신적 피해. 충격.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네 생각보다. 다들 보고 싶어 하시네. 그래? 네. 그 잔상 엄청 오래 갈 텐데. 석열아 가자 그냥. 그래서 그냥 그 공개하는 것도 그냥 뉴스에 이렇게 공개하는 것보다 최욱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스포티비나 이런 데서 중계 형식으로 해서 중계 형식으로 가져야지. 벗는데요. 중계 형식이면 더 맛깔스러운데. 중계 형식으로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보도관이 먼저 왔고 그쵸. 얘기했고 협조해달라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위를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검팀이 오니까 그때 이제 자기는 조사 거부하니까 잠깐 이제 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벗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다시 오니까 누웠어요. 들어누워 단계별로 탁탁탁 진행. 다 있더라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협조를 구했고. 그렇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검팀이 나가니까 윤석열이가 슉 갔어. 이렇게 또 입고. 윤석열 벗습니다. 중계 가능하거든요. 특검 크로스. 아무튼 우리 성열이 형님, 당분간은 형님 편 들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하시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무고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힌 김건희. 드디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약 9시 30분경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특검에는 10시 10분에 들어갔습니다. 지각이죠? 지각이에요. 아주 닮았어요. 김건희가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포터라인 앞에 서서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까만 걸로. 10년 걸렸다 10년.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나오겠다고 그랬어.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가 명품백인데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BP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 가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10년이 뭐야? 더 오래. 그 훨씬 오래됐지. 한 그렇죠. 20년 걸렸다. 그렇죠. 20년 걸렸어. 다 피해가고. 20년 걸렸어. 김건희. 예. 와.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진짜 이 성공의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성공의 기억? 김건희는 어찌됐든 그동안에 자신의 죄를 덮는 데는 항상 성공을 해온 여자입니다. 아,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대선 때 김건희의 학력 위조가 터졌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네. 그때 이제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I believe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드레스 코드, 그때의 스탠스, 맞아요, 예. 난 그대로 나왔다고 아, 봅니다. 맞아요. 정확하시네. 예.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억을 좀 상기시키고자 아주 짧게만, 너무 또 길게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때 그 대선 기간에 김건희가 했던 사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봐, 그러니까 한없이 부족한 사람, 뭐 계속 이게 한 번 성공한 거야. 실제로 저거 하고 막 약간 동정 여론으로 막 맞아.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봐봐.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한 대로 가는 거야. 아마 특검 가서도 나는 이거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는 그래서 완전 폭망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요. 아니, 탄핵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저거야 뭐. 김건희.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가 아니라 피해가 지금 얼마나 큰데. 대한민국 전체에 끼치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기 나름 본인의 그 변론 전략이 있는 멘트라고 들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 맞아. 내가 뭘 합니까? 대통령이 다 하시는 일이지. 맞아. 이걸로 저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다 네. 윤석열한테 넘길 것이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네. 그거라니까.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일래 썼죠. 뭐 이런 죽일래 썼죠. 저는 사은품인 줄 알았죠. 제 남편이 힘이 센 줄 알았죠. 그런 거지 뭐. 주범은 잡혀 있잖아요. 이러면서 본인 계획이 다 나오잖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그러잖아 또. 한번 들어갔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어딜 나와 또.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는 자신의 포지션을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로 포지셔닝 하고 있나 보네. 김태효 작전. 김태효 작전. 저만 빼주시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 보네. 그렇죠.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 대통령이었을 뿐입니다. 야, 그걸 또 행간의 의미를 뽑아내시네. 야, 이 장면을 윤석열도 TV가 있으니까 보고 있을 텐데 아차 싶겠군요. 그거 교도소에서는 한정된 프로그램만 틀어준다 그랬잖아요. 네. 메인 뉴스는 반드시 틀어준단 말이에요. 네. 시작부터 와이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까만 옷 입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속으로 지가 다 해서 저것들 둘이 이제 재밌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오늘 근데 들어가서 어떤 조사 받는 거예요? 그 통일교 1억 받은 권성동 의원은 전달만 하겠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네. 금품을 준 윤영호 그 본부장은 통일교 본부장은 1년 2개월 받았습니다.
판사님 나름의 정의가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받은 게 다 합해서 7,400만 원 정도 그래, 저도 인정이 그 됐잖아요. 1년 8개월이잖아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받은 게 1억 원이니까 4개월 정도를 이제 약간 더 비례해서 2년을 선고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5,000원까지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건인지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일단 없고, 그죠? 그냥 딱 1억은 2년, 뭐 8천 얼마는 몇백만 원은 1년 8개월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양형을 보면. 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처음에 10몇 개를 수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비중이 큰 그 중요 사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계속 특검보가 나와갖고 뭔가 자극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이슈를 계속 던졌어요. 그러니까는 대중의 입장에서는 막 목걸이 사진이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재판 결과를 보면 물론 재판장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지적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특검의 문제, 그러니까는 재판장도 결국은 이게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명징한 뭔가를 제시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봐. 얼마나 특검의 문제가 많았어요. 특검 자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유사한 어떤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도 제시됐고요. 또 통일교 수사라는데 갑자기 통일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는가 하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또 지나친 수사로 인해 갖고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아까 능력, 역량의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그건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재판 이 판사는 사자성어나 너무 많이 썼어요. 아니 쓸데도 없는 너무 많이 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 한마디면 될 걸 무슨 사자성어 10대 개씩 갖다 쓰면서 그러니까요. 똑똑한 척하고. 거미 불루 하이 불치 진짜 당황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두비오 프리레오. 네, 그렇죠. 이것도 굳이 네. 그렇게 라틴어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그렇게. 네. 아유, 알겠습니다. 뇌물을 아무튼 사치라에 이제 갖다 댄 게 좀 황당한 대목이었는데 아무튼 요거는 요 정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항소심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이제 전 당원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전 당원. 네. 전 당원. 네. 국민의힘 최고위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그런데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관람을 했고요. 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닭은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맨날 이 닭을 맨날 목을 비트는데 여튼 제명을 이제 확정을 했고 이제는 전 당원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제명안 논의할 때 예? 오재준 최고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원이? 네. 그래요? 양양자 최고위원도 찬성을 했다. 아마 그런 거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한 쪽은 매우 어쨌든 자신들이 그래도 가장 믿고 다음 리더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웃된 거 아니에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제명됐는데. 그럼 이제 한동훈계는 어떻게 하나? 양양자 최고위원은 기권했다고 하네요. 예.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그 윤곽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 오전에 뭐 친한계 쪽 사람이 했던 얘기는 기자회견의 기조는 I'll be back이다. 난 돌아오겠다. 그게 어떻게 해요? 하우. 아니 그래서 뭐 나가가지고 뭐 탈당하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적어도 여기서 제명이 싸우겠다. 됐는데 뭘 탈당을 할 만한? 아니 그러니까 동조자들이 탈당하거나 이런 건 안 한다. 따라 나올 건 없다. 그거는 뭐 우재준 정성국 의원도 얘기했어요. 뭐 신당 차리고 이런 거 없다. 싸워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어쨌든 뭐 정면 대응하겠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이제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디테일한 문제는 봐야 될 텐데 기조는 크게 그렇게 잡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그 이른바 친한계라는 사람들한테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꽤 뭐 이렇게 주면 페이버를 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줄 없을까요? 리가. 예. 그래서 다 쫓아내겠다는 거고. 아, 다 쫓아낸다? 아니 쫓아낼 수 있는 한 다 쫓아내겠다. 빌미만 주면. 아니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균열을 일부러 일으켜갖고 친한계를 그 정도로 그렇게 전략적이고 전략적인 정무적인 사람 사고를 아니에요? 안 한 일종의 무지성 제명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무지성 제명이지. 그리고 일반 억제를 얘기했잖아요. 개별 억제가 아니고 일반 억제로 나아가겠다. 입 벌리면 제명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갈 거고 결국 이제 국민의힘은 주변부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그게 구조화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유승민 쳐내고 뭐 이상한 찐박공 쳐내고 윤석열 들어서서 저 이준석 쳐내고 급기야 한동훈 쳐내고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김상호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좀 유능하고 합리적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저 플랫폼에 안 갑니다. 그러면 누가 남냐? TK하고 고성국이 남는 거예요. 그런 정당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중진 의원 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탄식하듯이 아니, 우리랑 대표가 고성국인지 장동인지 모르겠다. 이 당무회까지 개입해온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 컬트 정당이 되는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상관없다. 내 권력 기반만 단단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장동혁의 착각이라고 보는 게 유은 어게인이나 언더 찐유는 짝대기로 생각해요. 짝대기 부러지면 짝대기 바꾸면 됩니다. 뭐 부러진 짝대기 계속 쥐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이러면서 길게 봐야지.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에 대패하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대패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짝대기 부러지면 다른 짝대기 집어들면 된다고. 그래도 쉽지 기회가 않아요. 없군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망하면 지금 현재 의원들이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당선되기 쉬운 지역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폭망했다?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그 줄거리 내지는 그 호위 세력들이 이제 그 전부 분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2년 후에 자신들의 총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기는 하죠. 그래서 반드시 공천받으면은 당선된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망했는데 여전히 건재한다 그러면은 그 당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형해화될 거예요. 그런데 글쎄 보수 정당이 그 지경까지 갈 것인지 지방선거와 총선 사이에 큰 변화를 목도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어찌됐든 친한계가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의 경우에 나가면 자기 배지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몇몇 지역구 의원들은 생각이 더 복잡할걸요? 자기 나가면 그다음에 총선에서 이 보수 정당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정당으로 당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 이해에 대한 계산 안 하겠어요?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요번에 지방선거에 그 보궐선거로 무소속으로 일단 나가가지고 당선이 되면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그것까지도 여의치 못하다 해갖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리더가 될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나갈 것처럼 또 고려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시그널도 좀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그리고 지방선거가 망했을 때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 장동혁 때문에 완전 폭망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동혁하고 한동훈 친한계가 싸워서 망했어 이런 말이 듣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정을 느끼게 하면서 본인이 그 오롯이 소나무처럼 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략적 구상을 해야 되겠죠. 지방선거를 그러면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도와줘야 된다? 아니요. 자기 출마해서 본인 보궐선거를 나가니. 출마하면 될 만한 데가 있어요? 그걸 저는 모르죠.
그렇게 아니, 곱게 얘기하시면 어떡해.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저는 뭐 가처분을 할 가능성도 뭐 주위에서 얘기하시지만 안 한다 안 할 그러던데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가처분을 제기하면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가처분을 해서 인용돼서 와도 다시 또 그 절차를 보완해서 당에서 제명하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본질적으로 본인의 제명을 취소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면 사실 가처분을 해서 인용돼서 뭐 이런 과정이 따지고 보면 예전 몇 년 전에 이준석 대표의 길이거든요. 마치 이준석 대표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저는 원치 않을 것 같고 가처분을 안 하고 그대로 제명돼서 약간 피해자 서사를 좀 쌓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가처분을 안 하잖아요. 안 한 상태에서. 네, 저도 안 해야 될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 생각을 해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그 모든 빌미만 지금 찾고 있는 그 장동혁계에서는 가처분을 안 하면 쳐봐라 단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가처분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빌미를 계속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도 무슨 뭐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네. 그 이슈가 잘한 건 아니지만 제명에 그런 상당하는 그런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걸 빌미로 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빌미를 주면 안 되는데 또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게 빌미가 될 판이에요, 저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을 제기해도 마찬가지로 빌미 제기할 거예요. 또 당을 상대로 법적 당연하죠. 조치했다. 그래서 이럴 사실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진 이유가 바로 한동훈이 시끄럽게 네,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 좋잖아요,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잘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정된 덫이에요. 그 저는 장동혁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 있어서 인터뷰했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 예사로운 문제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단계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윤리위원장 바꾸고 저는 그때부터 차곡차곡 이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보고 중간에 한 전 대표가 뭐 사과를 하건 어떤 액션을 하건 별로 영향을 못 미쳤을 거다. 그냥 예정된 대로 갔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두 사람 사이 어떤 감정의 산물이기도 하지만은 그 밑에 어떤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요. 결국 그 이른바 당내 윤호개인 세력 그리고 찐윤 세력은 사실은 한동훈 제거라는 의지나 목표가 뚜렷한 거고 그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장동혁 당대표를 만든 겁니다. 장동혁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국에는 고성국이나 전환길 같은 사람이 나서서 당대표가 됐는데 그 지지 기반이라도 붙잡고 그걸 강화해야 앞으로 여기 미래가 있으니까 네. 그 길로 가는 거고 감정이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한 전 대표가 뭐 가처분 이런 다툼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퉈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또 제명하면 돼요. 맞아요. 제명 사유는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사유가 됩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재보궐선거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 그러나 뭐 나가서 된다는 보장은 없죠. 선거라는 게. 근데 뭐 리스크를 피하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또 정치적으로 정치인이 승부를 걸어야 될 때 그걸 회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 내부에서 판단을 할 텐데 문제는 보수 정당 전체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수권 능력이나 견제력 같은 거를 상실하고 주변부 정당이 되는 거예요. 요즘 현상을 보면 정치가 혹은 정치 의제가 집권 세력의 주류와 비주류 간의 논란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단순한 투자라 우기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대가 없는 선물이라던 샤넬백의 실체가 사법부의 준엄한 메스 앞에 마침내 유죄로 찢겨나갔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의 중형을 내리치며 성역 없는 법치주의의 살아있는 칼날을 증명해준 거죠. 권력의 가장 깊숙한 안방에서 벌어진 추악한 이권 개입과 시세 조종의 정황들은 공정과 상식을 갈망하던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난도질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진실의 눈을 가리려 했던 오만한 시도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전직 영부인의 실형 선고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낱 독단에 불과하다는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공천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내렸던 1심 재판부와 달리 김 씨에게 그림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고 그 가액을 1억 4천만 원 상당으로 특정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7월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우원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압수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그림을 장모집으로 옮기는 것에 포착해 추적에 나서면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 공천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건희 씨에게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그림이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보고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김 전 검사에게서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단 말을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 그림을 제공했다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기존에 나왔던 증거라든지 어떤 법리를 보면 도저히 그림이 전달됐다거나. 김 전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라는 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미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데 받은 금품들 중에서 이 그림이 가장 비쌉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건넨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입니다. 감정을 맡은 기관에 따라 위작 진품 판단이 엇갈리면서 특검 수사 때부터 위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매 대행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곤혹스럽다면서도 이를 무죄 논리로 활용했습니다. 지금 위작이라는 게 밝혀져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전달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작품이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기대하며 그림을 제공했다며 대가성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보석과 금거북이 등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 중인데 이 중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가장 비쌉니다. 김 씨 측은 일부 금품 수수는 인정했지만 가장 고가인 그림 수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까지 그림 수수를 인정한다면 받은 금품의 액수가 많아지고 형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병영이죠.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큰일 날 소리를 해. 네, 최욱 씨가 정무 감각 있죠,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녹방하면 답답들 하시네. 예, 생방입니다. 진짜 생방으로 함께합니다. 네. 자, 진짜 생방 마스코트 나와 있잖아요. 동기 민동기 사는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방동자 띵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버 최강욱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는 좀 오늘 궁금해요. 뭐요? 이따가 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김건희와는 진짜 그야말로 악연인 분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받는 날이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시작하신 멘트대로 태어나서 처음 제대로 된 조사를 받는 건데 네. 제가 김건희 씨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또 까만 옷을 입었더라고. 예. 그래서 저게 이제 무슨 연예인 병에서 아직도 벗어나지는 못했구나. 그 생각. 그거 드레스 코드까지 다 맞춰서 나왔구나. 다 생각하고 간 것 같던데 네. 한편으로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진짜. 네. 나도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사실 사석에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조국보다도 최강욱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소리를 제가. 네. 그러니까 그 오빠가 김건희 오빠가 그 유명한 이 오빠가 김진우. 걔가 누구랑 골프 치면서 골프 하던 날이 최원순이 구속된 날이었어요. 그 왜 의정부 법정에 들어누워가지고 네네네네. 그날. 네. 그날
그 김진우가 같이 함께 골프 치던 사람 중에 제 아는 분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골프를 하다 말고 중간에 막 전화를 받더래요. 그 김건희가 막 오빠한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아, 막 법적으로 소리 무섭겠다. 지르고, 예. 그러니까 오빠가 하얗게 질려가지고, 네. 네, 우리 자매가 저 최강욱이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막 이를 뿌득뿌득 갈더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거를 듣고 걱정돼가지고 저한테 밤길 다니지 말라고 연락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벌써 한참 전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네요. 아, 그런 거 지금 진짜 명이 길어요. 맞아요. 우리 의원님은 명이 길어. 아버님이 생전에 저한테 맨날 그 와. 말씀을 하셨거든. 절대 너 혼자 운전하고 다니지 마라. 아. 밤길 다니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리 있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걱정을 하셨는데 네. 제가 참 귀 너머로 듣다가 그 소리를 실제로 들었어. 하여튼 김건희 네. 오빠한테 들었다는 사람은. 그리고 오늘 이제 김건희 특집으로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김건희는 진짜 무서운 여자는 맞아요. 그런 유해 방금 네,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유. 그러니까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했는데 그거 굉장히 이제 축소됐잖아요. 그 축소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를 행여나 많은 경호원들이 투입되고 공권력이 투입돼서 막을까봐 약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가 그 관련한 내용 오늘 네. 그 이따가 저희가 박선원 의원과 함께 다룹니다. 네. 어마어마한 내용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또 하나 충격은 김진우는 엄마 구속되는데 골프 치고 있어요? 그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진짜. 점괘상 구속 안 된다고 알고 있었대요. 아, 점괘상. 네, 걔네들 점괘상.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때 그걸 구속된다는 걸 마친 점쟁이가 뭐 3명인가 있었대. 네. 그래서 김건희의 최애 점쟁이로 그 사람들이 압축됐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별의별 게 진짜 다 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예.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 김건희 언제 잤냐?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요. 요새 정리하느라. 예. 아, 어마어마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정치 현안 이슈 다룰 텐데요. 이제 어제 또 국회에서 엄청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방송법이 통과됐거든요. 자,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어렵게 저희가 모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네. 아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건희가요. 네. 제가 방통위원 안 된 게 김건희가 사주를 봤더니 제가 윤석열을 해할 사주다. 아. 그래서 이유 없이 7개월 7일을 임명 안 했다. 아. 이런 얘기를 제가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한테 듣고 진짜 미친 사람이다. 그게. 그리고 대선 끝나고 그 김건희 팬클럽이 고발했잖아요. 그래갖고 또 맞아, 수억 그러셨어요. 깨졌습니다. 네. 아, 진짜. 치읓 이응이 들어가시잖아. 최민 치읓 이응. 아, 저거 히읗도 이응으로 칩니까?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아, 동그라미로 씁니다. 자, 그러면 정치 현안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찬성 178, 국민의힘은 이제 나갔고, 예, 반대 2표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내용은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KBS 이제 사장을 뽑는 이사들을 숫자를 늘리고 원래 몇 명인데요? 원래는 11명. 11명인데 근데 이제 15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그 이사들 이제 뽑는 방식도 국회 입김은 좀 줄이고 이제 뭐 KBS 안에 있는 사람들, 시민 단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뽑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입김 그리고 대통령의 영향력 이런 거를 좀 차단하자는 거야. 그럼 원래 이사들 구성할 때는 국회에서 그냥 다 뽑았어요? 국회 입김이 많이 들어가지. 11명 중에 흔히 말해서 여권 추천이 7명, 야권 추천이 4명. 그래서 항상 7대4 구조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지금 물으시는 건 그걸 국회에서 했냐 이건데 형식은 방통위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방통위 자체가 여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야 출신 방통위원들이 추천 방통위원들이 각 당의 추천을 받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국회가 구성을 했고 그러면 국회가 혼자 하겠냐? 대통령과 당근 의논하죠. 그러니까 KBS는 7대4,
MBC를 관할하는 박문진은 6대3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거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가장 싫은 법안이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는 그렇죠, 게 아니라 내부에서는 아마 욕 많이 먹었을 거야. 난 잘 몰라요. 자세하게 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놀랐잖아. 그렇죠. 우리 신성범 영상 봤잖아. 어제 봤죠. 에이 그 설마 이거 이재명 대통령 허락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 봤잖아. 다시 한번 봐 영상. 좋아요. 다시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이사 임명, KBS 이사의 경우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과연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상식으로는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뭐 응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 대통령의 지시사항,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가져보러 한 것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신성범 입장은 그럴 리가 예, 이런 그러니까 이 입장이죠. 법의 성격은 요 한 장면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국정기획위가 있었잖아요. 국정기획위에서도 아니 공영방송 사장을 그 여당이 뽑아야지 이거를 내려놓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국정기획위원도 계셨고요. 네. 그리고 어제도 제게 어떤 의원이 아니 KBS 사장도 우리가 못 뽑는단 말이야. 도대체 여당 돼서 좋은 게 뭐냐? 이게 뭐냐? 일만 하고 힘들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KBS 이사가 15명으로 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여야가 추천하면 사실 그 9명 정도를 여당 쪽이 추천하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9명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게 또 권력이야. 그럼 내 친구도 시킬 수 있고 그렇지. 그거를 저희가 박탈해 버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래저래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는 법인데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 잘해서 평가받고 사랑받아야지 방송 장악해서 뭐 KBS 사장 입맛대로 내려보내서 그거 뭐 잘 되는 거 못 봤더라 이런 좀 뭐랄까 시쳇말로 하면 깡이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방송 장악에 대한 생각이 나 하나도 없다. 예, 일을 잘하겠다. 이런 입장이셔서 네. 이건 전적으로 대통령이 내려놓으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지금 댓글에는 그 뉴미디어법은 그건 또 왜 뺐냐 하고 막 난리가 났네요. 미디어법? 네, 근데 그 뉴미디어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몸살이 났는데 몸살 난 이유가 뭐 잠 못 자서 필리버스터 하니까 이제 저는 과방위법이니까 계속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노정면 의원이 9시간을 하는데 응원도 해야 되고 필리버스터. 그래서 예, 거의 잠을 못 자서 힘들었지만 그거보다 이상한 문자와 이상한 가짜 뉴스가 돌아서 빤스 숙의 윤석열이 네. 처음에는 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옷을 벗었다가 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더워서 옷을 잠깐 벗었는데 특검이 와서 수줍어서 모포를 얘기하면서도 진짜 윤석열과 수줍으면 너무 거리가 먼 단어 아니야? 수줍어서 이렇게 좀 가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더워서 벗었는데 모프를 덮어야 되는. 그래 그것도 이상하네. 자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또 세게 나왔습니다. 많이 억울하셨어요. 어떻게 이거 억울하셔서 구치소에 당시 상황 CCTV로 다 찍어놨으니까 억울하면 요거 동의해줘. 그럼 이거 공개할 테니까. 너무 억울해하시니까. 얼마나 이거 수줍었어. 그래서 윤석열이가 동의하면 CCTV를 깐답니다. 법무부에서.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에 바디캠도 있고요. 바디캠도 있고. 네, 많이 억울하면 빨리 얘기해달래요. 여태 허위 발표라고 하고 본인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하고 몸에 손만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개해달라고 해야죠. 억울할 테니까. 얼마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난 윤석열 억울하다고 봐요. 진짜 난 윤석열 편이야.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은 보고 싶어요 그 CCTV? 보고 싶죠. 그래? 나는 헷갈려. 난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일지가 되게 궁금해서. 보고 싶어요? 네. 자세가 그 몸매가 또 남다른 몸매잖아. 네. 그러니까 모양새가 좀 국민적인 관심은 될 것 같아요. 난 한 번 보면은 잔상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고 그래서 봐야지.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정신적 피해 충격.
야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네 생각보다. 다들 보고 싶어 하시네. 아 그래? 네. 야, 그 잔상 엄청 오래 갈 텐데. 소결아 가자 그냥. 그래서 그냥 그 공개하는 시원하게. 것도 그냥 뉴스에 이렇게 공개하는 것보다 최욱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 스포티비나 이런 데서 중계 형식으로 해서 중계 형식으로 가져야지. 아 벗는데요. 네. 아 중계 형식이면 더 근데 맛깔스러운데. 중계 형식으로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보도관이 먼저 왔고 그쵸. 얘기했고, 예. 협조해달라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위를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팀이 오니까 그때 이제 자기네 조사 거부하니까 네. 잠깐 이제 나가 있었는데 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벗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다시 오니까 누웠어요. 누워 단계별로 탁탁탁 진행. 다 있더라고. 그 여러 차례 이제 협조를 구했고. 그렇죠. 그리고 아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검팀이 나가니까 윤석열이가 슉 갔어. 이렇게 또 입고. 아 윤석열 벗습니다. 네, 중계 가능하거든요. 특검 크로스. 네. 아무튼 뭐 우리 성열이 형님 당분간은 형님 편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억울하시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무고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힌 김건희 드디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약 9시 30분경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특검에는 10시 10분에 예, 들어갔습니다. 지각이죠? 예, 지각이에요. 네. 아주 닮았어요. 네. 김건희가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포터라인 앞에 서서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까만 걸로. 10년 걸렸다. 10년.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나오겠다고 그랬어.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가 명품백인데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BP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가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하시죠. 진짜 이게 10년이 뭐야? 더 오래. 그 훨씬 오래됐지. 한 그렇죠. 20년 걸렸다. 20년 걸렸어. 다 피해가고. 20년 걸렸어. 김건희. 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진짜 이 성공의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성공의 기억? 김건희는 어찌됐든 그동안에 자신의 죄를 덮는 데는 항상 성공을 해온 여자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대선 때 김건희의 학력 위조가 터졌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네. 그때 이제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I believe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드레스 코드, 그때의 스탠스, 맞아요, 난 그대로 나왔다고 봅니다. 봅니다. 정확하시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억을 좀 상기시키고자 아주 짧게만, 너무 또 길게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때 그 대선 기간에 김건희가 했던 사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봐, 한없이 부족한 사람, 계속 이게 한 번 성공한 거야. 실제로 저거 하고 막 약간 동정 여론으로 막 맞아.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봐봐.
그러니까 한번 성공한 대로 가는 거야. 아마 특검 가서도 나는 이거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는 그래서 완전 폭망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요. 아니, 탄핵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저거야 뭐. 김건희.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가 아니라 피해가 지금 얼마나 큰데. 대한민국 전체에 끼치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악이었어. 저는 저기 나름 본인의 그 변론 전략이 있는 멘트라고 들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 맞아. 내가 뭘 합니까? 대통령이 다 하시는 일이지. 맞아. 이걸로 저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다 네. 윤석열한테 넘길 것이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네. 그거라니까.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일래 썼죠. 뭐 이런 죽일래 썼죠. 저는 사은품인 줄 알았죠. 제 남편이 힘이 센 줄 알았죠. 그런 거지 뭐. 주범은 잡혀 있잖아요. 이러면서 본인 계획이 다 나오잖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그러잖아 또. 한번 들어갔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어딜 나와 또.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는 자신의 포지션을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로 포지셔닝 하고 있나 보네. 김태효 작전. 김태효 작전. 저만 빼주시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 보네. 그렇죠.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 대통령이었을 뿐입니다. 야, 그걸 또 행간의 의미를 뽑아내시네. 야, 이 장면을 윤석열도 TV가 있으니까 보고 있을 텐데. 그렇죠. 아차 싶겠군요. 그거 교도소에서는 한정된 프로그램만 틀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메인 뉴스는 반드시 틀어준단 말이에요. 네. 시작부터 와이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까만 옷 입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속으로 지가 다 해서 저것들 둘이 이제 재밌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단 11시 59분께 오전 조사 끝났고요. 끝났어요? 예, 경호처 직원들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오후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CCTV는 녹화 없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투입된 검사를 봤을 때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가장 먼저 아마 우선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종호는 구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서상 명태균 파문으로 알려진 공천개입. 공천개입.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좀 분명한 거 위주로 먼저 맞습니다. 해갖고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 일단 같은데. 16가지이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알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거의 명확하다 싶은 거 요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건진법사와 통일교 연결고리가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금품 수수 그 다음에 다이아, 목걸이 이런 쪽으로 아마 수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이어질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 도이치 명태균이 순서를 지금 아까 이제 쉬운 거부터 또 확실한 거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거를 보시면 이거 직접 증거가 있어요. 김건희 목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도이치는 그 주식 주문하는 거 다 녹취 나왔잖아요. 네. 또 명태균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화 받으셨죠? 다 있어. 당선인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있잖아요. 네. 예. 건진하고는 통화 내역이나 횟수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차례차례 통일교 이런 거 이제 한 칸씩 조금 약간씩 멀어지는 걸로 가는 건데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공범들이 싹 다 구속됐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죠. 참고로 도이치모터스 최초의 고발자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최초의 고발자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김건희를 잡아넣고 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인가 보군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제 아이템이 1번이라서 너무 뿌듯하고. 도이치 최강의 아이템이거든요. 1번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6시까지 일단 조사를 받겠다. 그런 입장이고 씨알도 안 먹히지. 근데 9시 이후에 이제 그 조사를 받게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특검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요게 좀 이제 변수가 좀 그 상황에서 긴급 체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하느냐,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나오라고 하느냐. 이게 있죠. 6시까지 하느냐, 9시까지 하느냐. 이것도 저희가 관전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근데 9시까지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그것도
일단 변호인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언론 쪽에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치 그게 기정 사실인 것처럼 근데 특검 쪽에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봐야 됩니다. 네. 자, 김건희 일단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김건희가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지 새로운 것들이 매일 나와. 매일. 또 나와? 어마어마한 게 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가요.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나쁜 짓들을 보잖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나쁜 짓. 네. 패턴이 있어요. 그 범죄 패턴. 아, 그래요? 어떤 패턴이냐? 범죄를 저질러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딱 있어.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있는 잡혀 들어가기 직전인 어떤 기업이 있어. 네. 그러면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빼먹고 그 기업의 수사를 무마해 준다. 이렇게 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게 패턴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와 비슷한 패턴의 범죄 혐의가 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또 보도를 했거든요. 물론 JTBC도 보도했습니다. 네. 좋다. 뉴스타파와 JTBC가 같은 날 보도했어. 같은 날. 요즘 항의를 많이 받으시네. 너무 힘들어. 순서가 중요해서. 아침에 맨날 그 전화 받습니다. 네. 자, 뉴스타파에 이 관련한 취재와 보도를 한 전혁수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썼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같은 날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그 전부터 계속 이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대출 보다 좀 이상하네. 그냥 좀 생각을 하다가 다른 보도도 좀 참고하고 보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뉴스타파가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JTBC보다 더 빨리 했어요? 저희가 빠르죠. 근데 JTBC는 근데 이게 하셨던데. 아니 물론 JTBC 사랑하죠.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저쪽에서도 보고 있다. 그렇죠. 어딘가 다른 곳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판단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뉴스타파하고 JTBC. 알겠습니다. 저희가 쓰려고 했던 부분들을 또 일부 또 JTBC에서 어제 방송에서 추가를 해서 저건 이제 우리가 못 쓰겠구나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제일 방송의 퀄리티가 높은 데가 매불쇼예요. 나는 그거를 다 갖다 쓰거든. 저녁에 이거 좋네. 좋네. 종합 정리판. 야, 근데 요 부분이 약간 좀 비는데 다른 데 보도한 데 없나? 뉴스타파. 내 그거.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JTBC 항상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JTBC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잘했더라고요. 잘했더라고 진짜. 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는 진짜 이 범죄자 냄새 맡는 세파트야. 범죄 냄새는 제일 잘 맡아. 범죄 탐지에는 야, 누가 이거 들어온 놈 없나? 맨날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나 봐. 쟤네가 근데 돈 좀 있나 보네. 돈 있고 범죄 있고 한 데는 김건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수협과 도이치모터스가 등장을 합니다.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을 해주는데 아주 수상한 정황이 많아요. 그거를 시간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잠깐 해봤거든요. 자, 요거 뉴스타파 갖다 쓰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수협회장 선거를 하려면요, 수협회장 당선되고 싶어 하나 봐 다들. 수협회장의 선거를 하려면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갖고 있냐? 조합장들이 갖고 있어, 투표권을. 그런데 투표권을 갖고 있는 조합장 5명에게 노 동진이가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이건 약간 나 좀 뽑아줘라의 느낌이네요. 야, 나 한 표만 해줘. 너 호텔에 가서 잠자리 한번 해. 내가 한번 쏠게. 대신에 나 한번 뽑아줘. 네. 이런 혐의가 있었나봐. 그래서 선관위가 해경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1월에 해경에서 수사 착수를 합니다. 네. 해경 중요합니다. 수사 착수합니다. 그리고 3월에 노동진이가 수협 회장이 돼요. 그리고 바로 성접대 의혹 보도가 이때 딱 터지는 거야.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죠. 이때 아마 김건희가 냄새 맡은 건 아닌가. 잠깐만 수협 돈 좀 있잖아. 돈 좀 있는데 야 냄새는 많이 구린데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 들어요. 자, 3월 24일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 무담보로 무려 100억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바로 그 달에. 예.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2023년이라고 하면요. 네. 2023년 3월이라고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권오수 회장이요. 유죄 확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장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엄청 시끄러웠고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그 문제 많다 뭐 이렇게. 문제 많지. 그러면 이거 언제 날라갈지 모른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담보도 잡지 않고 신용이 참 좋은 회사구만 해서 100억을 대출해줘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2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에 무려 648억 원을 대출합니다. 수협에서만 도이치모터스 계열에만 648억이다. 그리고 8월에 해경이 노동진을 무혐의 처분해주네. 야 이상하지? 돈 들어왔냐? 돈 들어왔네. 무혐의 처분해주지. 예.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한참 흘렀으니까 당시 무혐의 처분을 해줬을 때 해양 경찰청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2025년 1월에 퇴임을 하고 나서 수협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네. 이거는 이상하죠. 탁탁터닥탁탁탁. 근데 저도 좀 찾아보니까요. 요 표를 보면은 네. 저 해경 청장 있죠? 네. 23년 1월에 또 마침 해경 청장이 됐네. 뭔가 탁. 이거는. 그리고 해경에서 담당 수사관을 딴 데로 옮기고 맞습니다. 다른 애를 거기다 앉혀봐. 수사 과정에 수사관 자체를. 그러니까 수사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수사관들은 딴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건 패턴이 또 도네. 자 부연해 주십시오. 조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제 수협 쪽을 취재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남해해경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게 부산지검으로 한번 불송치 의견으로 올라갔었나 봐요. 네, 올라갔었는데 보안 수사 요구까지 한번 내려왔었는데 부산지검에서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무혐의 처분했다. 예, 그렇게 수협 쪽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희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해경에서 한 거잖아요. 최종은. 그렇죠. 아니 그 부산지검에서 보안 수사를 요청했는데 해경 차원에서 무혐의로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오죽했으면 부산지검에서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경이 이제 어찌 보면 부담을 다 진 거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저 성접대 사건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좀 있는데요. 네. 그 이 선거가 그 조합장들 아까 갖고 투표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회장하고 이제 조합장에서 총 92명이 투표를 해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3명인데 네. 이게 약간 춘추전국 시대 같은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30표, 23표, 39표가 나와서 결선 투표까지 가요.